자, 목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민법 22회인데요. 그 계획서 보시면 뒤에 있죠. 23일은 휴강입니다. 23일은 휴강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연강을 할지 아니면은 그 30분씩 더해가지고 보강을 오히려 연강 없이 갈지 그걸 고민 중에 있는데, 제가 다른 강에서 진행을 해봤는데 연강 없이 30분 더 하시는 걸 조금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유인 즉슨 제가 이제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며칠 좀 빠져야 될 상황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일단 그날 하루만 오전 진료여가지고 빠지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오후나 저녁 진료로 바꿨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루 정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좀 챙겨야 저도 이제 강의를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강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 선생님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똑같습니다. 민사소송법처럼 민법은 일부러 판례를 좀 추가해 드렸어요. 이거 출간 이후에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과거 부양료 판례가 뒤에 이제 쭉 넘겨보시면 나오거든요. 과거 부양료 판례가 뒤에 이제 있습니다. 22페이지요. 22페이지. 출간되고 나서 소멸시효 부분에서 전압판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655페이지 제 교재에서 이거 틀을 바꿨어요. 즉 상계 쪽에서 바뀐 게 아니라요, 자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반갈로 2번이 바뀌었습니다. 종전 판례는요 아예 진행조차도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양갈로 나번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성년된 날로부터 일반 민사채권이니까 10년 진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올해 가장 강력한 출제 판례였는데, 올해는 가족법이 안 나왔습니다. 친족상속법이. 그렇다면 내년은 출제 가능성이 소멸시효 A급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1문상계, 2문소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함께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추가 학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계속해서 친족상속법의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일단 1문 먼저 뿌려드렸어요. 민사소송법도 그랬지만 24년 기출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소는 난이도가 어려웠던 거 맞습니다. 난이도가 작년보다는 높았다 였어요. 민법은 대동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슷했습니다. 특히 1문이 판례 사안 하나 가지고 다 낸 거거든요. 1문에 1, 2, 3, 4 그게 판례 사안 하나였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문제를 만드시다 보니까 조금 헐렁한 부분이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이거는 이제 첫 강의라서 공개 강의 탈 건데,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죠. 법원행시 수석 합격자를 만났다. 출제위원들이 거기 계시다. 그래서 문제들을 쭉 뽑습니다. 문제들을 쭉 뽑고 선별 작업을 거쳐가지고 법원행시가 먼저 시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행시에서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행정법을 딱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문제가 엄청나게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음 시험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이제 법무부에서 같이 주관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 법무사 시험이죠. 그래서 문제가 넘어오다 보니까 제가 사문 쪽에 조금 얘기를 하나 더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만 잠깐 보실까요? 오문은 이견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사문을 한번 가보실게요. 사문. 자, 3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해드리고, 이제 보자. 이거 진짜 판례 사안 하나였어요. 1문과 4문까지는 판례 사안 하나였는데, 자, 질문 유형만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을이 X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앞에 1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1문에 1페이지.
자, 질문 한번 볼게요. 이 사건 보증계약이 X기망에 의해 무효는 아니지. 설문 자체에서는요, 무효 사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무효 주장이 들어와 버리니까 변론주의 원칙상 판단을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그대로 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판례 사안을 그대로 내다 보니까 이거 무효 주장이 들어왔던 사안이네. 그러니까 Q1에 무효를 넣어버린 거예요. 원래 제3자 사기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무효 쪽을 빼고요. 무효 쪽을 빼고 무효는 그렇다 치고 오히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냈으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출제할 수 있었어요. 차라리 이 문제가 조금 더 좋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다. 이렇게 내도 10점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차고 취소 가부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금액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란 말이죠. 그렇죠? 금액은 중요 부분 차고예요. 금액은 중요 부분 차고이기 때문에 1억 원과 5천만 원과 관련돼서는 중요 부분 차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109조 차고 취소가 가능하고 이렇게 경합론을 쓸 수 있는 문제를 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판례 사안을 그대로 내다 보니까요. 얘 빠지고 요렇게만 나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주장이 들어오면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변론주의의 원칙상 그것만 판단해야 돼. 그것만 판단해야 돼. 그래서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양도가 됐는데 그러면 양수인 청구를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양수인 청구 전제로 보증인 항변이 들어오는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1분의 4 어때요? 다시 한번 취소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쵸? 취소. 즉 이 취소 사유는 채권 양도라 하더라도 어때요? 양도인에게 가지고 있는 항변 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 법리가 그대로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그래가지고 법원 판단은 해서 일부 인용 판결이 떨어지거나 하는 사안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일부 취소 법리였거든요. 일부 취소니까 요 구간에는 제가 이거 하나를 넣어드렸어요. 선의 제3자. 보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취소가 되는 사안이니까. 티키타카가 움직여야 되는 사안인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살포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우리 2페이지에요. 2페이지에 제가 이 부분을 살짝 넣어드렸어요. 양갈로 3번에 사안 해결 보시면 사안을 보면 1억 원의 보증계약을 5천만 원이라고 거짓 알려준 경우 기망은 맞고 제3자 사기란 말이죠. 그래서 제3자 사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자 넘겨보시면 이제 3페이지에 문제 Q3입니다. 여길 전제로 간 거거든요. 양갈로 이번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정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걸 이렇게 치고 빠졌던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양수인 청구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것 자체가 배점 15점을 먹고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증인과 관련해서 이제 Q4를 보면 보증계약의 취소를 청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청구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주장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법원 판단은 그 일부 취소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계약 취소값을 다시 한번 넣어드렸고요. 그 가로 열고 닫은 작은 글자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조금 살포시 바꿨습니다. 사안에서 을이 누구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문제 흐름을 보면 산문을 전제로 하는 듯 하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양수인 청구에 대해서 을의 취소 주장 당부 그 범위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일부 취소 법리고요. 거기에 이제 양갈로 3번 법원 판단의 세 번째 줄 보시면 민사소송법에서 제가 써놨습니다. 취소 청구 소송은 형성소송 법정주의에 따라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고요. 그리고 취소 소송은 우리가 딱 하나 공부한단 말이죠. 채권자 취소 소송 그리고 혼인 취소 소송. 이렇게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형성소송이라고 딱 언급해 준 것들만 가능한데 설문이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저는 그걸 취소 주장으로 선회해서 법원 판단은 일부 취소를 받아들여 준다.
이런 느낌으로 살짝 쿵 선회했습니다. 문제를 좀 다듬었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몇 분에게 여쭤봤더니 조금 문제가 그랬다. 좀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오류가 조금 있었던 듯 싶지만 어쨌든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출제자가 요구한 대로 답안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살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듬어야 되는데요. 다듬어야 되는데 판례 사안을 그대로 내다 보니까 그랬죠. 그래서 1문은 요런 느낌이었고 2문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대차여가지고요. 이게 조금 어렵다. 난이도가 조금 여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다음 임대차 부분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민사소송법이든 민법이든 어쨌든 첫 번째로 중요한 건요. 항상 조문이에요. 계속해서 조문 확보를 잘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1문 보시다시피 딱 2문은 진짜 판례 사안이 거의 다 나왔다고 치는데 1문의 경우에는 누가 봐도 다 잘 알고 계신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조문 확보를 통해서 일반론을 얼마나 더 확보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제 자체가 조금 헐렁하다. 꽉 진짜 모든 사실관계를 제대로 다 때려 넣어주신 게 아니라 조금 헐렁합니다. 그럼 숨은 내용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작년에도 느꼈어요. 작년 기출이 어땠냐면요. 채권자 취소권이 나왔거든요. 채권자 취소권이 나왔고 이 채권자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전 채권 한정이에요. 근데 작년 기출에 이거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을 안 해줘요. 언급을 안 해줘요. 그러면 우리 일반 수험생분 입장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들어오려면 채권자가 금전 채권자여야 하는데 금전 채권자인 게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채권자인 누구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질문은 사행이었단 말이죠. 사행이. 그럼 사행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사행이만 답하면 되는데 근데 또 이렇게 물어보고 올해 기출처럼 법원 판단은 이렇게 물어버리잖아요. 법원 판단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문 쟁점들을 이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요. 이 문제 바로 보여주면서 야 이거 진짜 좀 여쭤봐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시국이어서 엄청나게 바쁘답니다. 물어볼 수가 없대요. 지금 다 거의 동원돼 가지고요. 왜냐면 명단에 전 대법원장이 계셨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빡싸답니다. 자, 그래서 24년 기출은 민법이 오히려 좀 오래 순했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짜 잘 썼어야 되는 거고요. 이문이야 뭐 이건 제가 거진 다 찍었고 그리고 요 1문 이것도 자랑하는 게 제 문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문제는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청구하고 병의 항변 검토해 봐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사기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확실히 교수님들 문제가 좀 더 단단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그대로 올해 1문에 나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검토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비순환이니까 민총부터 가겠습니다. 예비순환이므로 민총 범위가 높진 않지만요. 그래도 민총이 사실은 어찌 보면 기본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채권을 공부함에 있어, 물건을 공부함에 있어, 가족보험을 공부함에 있어 민총이 기본적인 내용이어가지고요. 이 부분을 이제 예비순환에서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죠. 다음 순환이 넘어가면 당연히 이제 진짜 주요 쟁점으로 들어갈 건데 민총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한 4회에서 5회 정도를 잡고 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진짜 예비 이후에 그 민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정해졌단 말이죠. 의사표시, 대리, 소시 이 세 가지가 끝이에요. 세 가지가 끝. 그거 외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가 걸린 겁니다.
여기가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에서부터 쭉쭉쭉 뿌려드렸는데 그 부분 잠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기본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핫하게 등장해버리는 거죠. 관습법. 4페이지에 있어요. 4페이지에. 4페이지에 바로 2번 제사 주제자입니다. 보세요. 민총 엮였죠. 그리고 제사 주제자니까 상속 엮였죠. 상속 엮였죠. 상속. 그리고 이 제사 주제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피고 적격자거든요. 지금 미리 써두실까요? 우리 이제 곧 공부를 할 건데. 제가 왜 이걸 A급으로 계속 찍냐. 판례가 얘기하잖아요. 분묘기지권 관련 피고 적격자입니다. 왜냐? 분묘의 소유자는 누구다? 제사 주제자입니다. 그쵸? 제사 주제자예요. 분묘기지권 관련 피고 적격자입니다. 제가 이걸로 모의고사 문제를 내드렸는데 이거 판례도 다시 한번 확인을 우리가 뒤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제사주자 끼고요. 이제 물권 영역으로 친다 그러면 올해 진짜 물권도 안 나왔죠. 민총 채권 양도로 1문을 끝내버리고요. 그리고 2문에서 채권 강론 임대차로 끝내버리고요. 진짜 법무사는 너무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립니다. 좀 골고루 내주는 게 좋잖아요. 민사소송법도 기판역 세 문제를 그냥 덩그러니 내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그렇게 막 어렵게 내려고 하진 않은 것 같고, 그냥 쟁점 하나 제대로 딱 공부하면 그거 가지고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것들을 내게끔 하는데, 그럼 이제 올해가 그렇게 출제가 됐다 그러면 내년에는 진짜 물권 영역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교재 한번 차근차근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민법 총칙부터 예비순환인 만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한번 가보실게요. 자, 민법의 법원과 법률관계입니다. 우리가 민사소송법을 먼저 공부했잖아요. 자, 민법에서는 우리가 이걸 봅니다. 그쵸? 법률관계를 보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분쟁을 우리는 여기서 해결을 했거든요. 민사소송법 내용을 살짝 점검하자 그러면요. 여기서는 느낌이 이렇게 갔어요. 취지를 먼저 보고 원인을 나중에 봤습니다. 즉 주문을 보고요. 이유를 봤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민법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죠. 법률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죠. 법률 효과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법률 효과가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권리와 의무다. 그리고 이 권리 의무가 바로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민법이 어떤 건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니까 가볍게 볼게요. 민법의 의가번은 자, 사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고요. 뒤에 대등한 관계를 정하는 법이고요. 국가 등이 사경제 주체로서 법률관계 관여해도 그건 사법관계, 사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나번에 일반법이죠. 그리고 밑에 민사소송법과 달리 실체법입니다. 실체법은 제가 읽어볼게요. 민법은 권리 의무의 발생이나 내용 성질 및 변경 소멸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실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우리는 실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얘기도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뒤에 행위 규범이죠.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구나. 행위 규범이 되는 거예요. 구속력이 있다라는 거고. 자, 법원에서 중요한 게 바로 요 단어입니다. 재판 규범인 거죠.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건 결국 여기서 공부했던 겁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어떤 분쟁을 해결한다고 할 때요. 그 근거가 되는 것, 그 수단이 되는 게 당연히 여기 민법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재판 근거가 여기서 된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1순위는
당연히 1순위는 지금 숨은 법이죠. 헌법이 맞죠. 이게 당연히 우리 최상위 규범이니까 헌법 아래 다 열을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여기입니다. 그럼 이제 민법도 봐야 되고요. A급들 몇 가지만 얘기하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예에 관한 법률도 봐야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임보법, 상임보법이 기출됐으니까 특별법 중에는 주임보법, 상임보법 이게 중요하구나. 근데 소유권과 관련돼서 구분소유권, 집합건물법은 오히려 우리 수험생분들이 부등법이라든지 다른 데서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법이. 특히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도 오히려 민법에서는 법무사에서만 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무사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이 따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무사에서는 부동산 물권 변동 영역에서 등기를 잘 다루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걸 전제로 그 이하 내용을 다루는 거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스탠다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법률이 없다 그러면요, 재판을 못 하는 것이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 지금 우리가 어떤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재판 규범이 없어. 법률이 없어. 그럼 우리 재판 안 할게. 안 되지. 안 되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법원은요,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법률 없다고 해서 응답을 안 해주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그걸 우리는 불문해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충제로 들어왔고요. 그게 첫 번째가 관습법이고, 그리고 조리입니다. 지금 요 구간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 판례가요, 기존의 관습법은 정말 몇십 년, 어찌 보면 몇백 년 정도 쌓였어요. 그리고 조리의 경우에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몇십 년 정도래요. 그럼 몇십 년 정도로는 법적 확신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 확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무너졌을 때 이걸 우리는 조리라고 하죠. 법적 확신이 없어졌다. 지금 인식이 바뀌었다. 사회인식의 변화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 법적 확신까지는 안 되지만 누가 봐도 일반 사회관념상 야, 이게 맞지? 라고 하니까 조리에 가깝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부분까지 한번 차근차근 와볼게요. 제2절의 제1조. 자, 이제 A급 조문이 돼버렸습니다. 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끊고 법률 첫 번째. 관습법에 의하고 끊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순서 이렇게 타는 거 눈에 보이시죠? 얘가 당연히 1순위입니다. 그리고 얘가 2순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가 3순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민사소송법에서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리 해결할 건데 그걸 우리는 법원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줄 뒤에 법을 인식할 수 있는 법의 발현 존재 형식을 가리키며 민법전은 당연하고요. 뒤에 특별법 당연하고요. 밑에 명령도 됩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 긴급명령, 금융실명제 지금도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쵸? 법원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대법원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민법이랑 민사에 관한 특별법 정도로 딱 법률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명령규칙까지 너무 깊게 안 들어가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거 없었을 때 관습법과 조리가 관련성이 있는데 자, 올해는 이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관습법입니다. 자, 가번 볼게요. 의, 요건, 효력을 판례가 원터치로 얘기합니다. 이거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읽으세요. 자,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 자, 끊고. 그러니까 별거 없습니다. 거듭된 관행, 법적 확신. 그러면 그게 법적 규범이 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입법자들이 뭐라고 안 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겁니다. 관행이 거듭됐다 보니까 확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건 되게 심플합니다. 관행의 거듭이죠. 그게 이렇게 됐대요.
그게 일반 국민들에게 법적 확신이 됐다라는 겁니다. 법적 확신이 됐다라는 말은 이 말이랑 똑같죠. 결국은 법적 규범이 생겼다라는 건 이거는 구속력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입법자들이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더 붙어야 돼요. 입법자들이 만들진 않았다. 그렇기에 뒤에 그런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보이시죠? 여기까지 오려면 엄청난 요건을 뚫어야 되는데 자 로마자 1번 첫 번째 헌법을 최상위 규범 형광펜입니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주제자 판례를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내용이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되고 뒤에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 형광펜입니다. 결국은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 다 지켜야 되는 거죠. 합법성과 정당성입니다. 적법성과 정당성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특히 정당성, 합리성에 더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헌법은 당연하고요. 헌법은 당연하고 오히려 정당성, 합리성이란 말은 여기에 순수 다른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거죠. 근데 정당성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법을 지켜야 돼요. 네 얘기가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고 성문헌법 국가고 법치주의가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법을 떠난 정당성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핵심 포커스고요. 자, 로마자 2번 읽어봅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사회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할 시점에 있어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간 계속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계속 변화 여기에 적응한단 말이죠. 그럼 기존 관습법이 날아가는 거죠. 기존 관습법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법적 확신이 깨졌으니까 당연히 법적 규범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변화된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것이냐 그걸 이제 뒤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4번 이러한 일반적으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당연히 법원이 확정 판단합니다. 이건 법원 역할이에요. 다만 법원도 진짜 모를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당사자들의 주장 증명까지 가고요. 자 그리고 로마자 1번 효력의 성문법과의 관계는 이미 우리가 머릿속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번 가볍게 볼게요. 성문법에 대하여 관습법이 보충적 효력을 가지느냐 아니면 대등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되지만 제1조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없으면 이거라고 했기 때문에 밑에 보충적 효력설이고요. 판례도 양갈로 4번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제가 판례 일부러 원문을 다 넣어놨는데요. 4번의 두 번째 줄 보세요. 지금 이 판례는 깨졌죠. 장자가 된다. 이 판례 자체는 현재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습하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고 우리가 원하는 건 후단 문장이에요. 이게 깨진 건 아니죠.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여루적, 보충적 성격 이것 자체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게 깨진 거지 장자승계 제도가 깨진 거지 관습법이 보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 자체는 현재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도표로서 제가 사실인 관습 비교 하나를 넣어놨으니까요. 복습하실 때 한번 잘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겨보시면 박스 2번입니다. 우리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중심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리와 관련해서 진짜 A급 판례 두 개가 그동안 있었는데 종중구성원이야 우리가 뒤에 비법인 사단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워낙에 A급 판례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제사 주제자예요. 이걸 지금 싹 다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필요한 조문이요. 1008조의 3입니다. 그거 본문에 있어요. 그거 본문에 있습니다. 그거 확인만 시켜드릴게요. 5페이지에
159페이지. 자, 세 번째 줄 보이시죠? 1008조의 3은 재사용 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밑에 특별 승계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단독 승계 규정이란 말이에요. 완전 특칙이죠. 어찌 보면 얘도요, 상속재산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야. 금양 임야라든지 묘토라든지 재사용 재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남겨뒀어요. 왜냐? 우리 아버지가 지내시던 거 이제 내가 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독 승계 규정인 겁니다. 엄청난 제도죠. 애초에 이 1008조의 3이요. 단독 승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판례도 이것 따라서 무조건 1인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수인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분란 조장인 거예요. 제사주자는 한 명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정할 것이냐? 요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요 재사용 재산에는 얘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분묘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임야를 보유하고 계세요. 임야를 보유하고 계시고 오랜만에 이제 날도 풀려지면 여기다가 별장 등을 지어서 펜션을 지어가지고 펜션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임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분묘가 보입니다. 망인 A래요. 이렇게 분묘가 보입니다. 분묘가. 그러면 이거 이장 내지는 철거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바로 요 이정 청구의 피고 적격자 얘를 생각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제사주자를 민법에서 공부를 할 때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시라고요? 여기에 맞추셔야 돼요. 갑은 망인 A의 상속인들 중에 누구를 피고로 하여 분묘의 이장 청구를 해야 되는가? 요 논이에요. 요 논이. 포커스가 충분히 여기에 맞춰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피고 적격자의 항변이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여기입니다. 분묘 기지권 취득시효예요.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해두셔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까지. 그래서 얘까지 세팅을 해둬야 되는 상황에서 얘를 먼저 찍고요. 그리고 얘만 살포시 먼저 넘어가 볼게요. 초반인데 얘는 같이 학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미리 잡아두셔야 돼요. 자, 분묘기지권 쪽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뒤로 한번 쭉쭉 가보시겠습니다. 페이지 미리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껴두시고 지상권 파트에서 570페이지죠. 570페이지. 570페이지. 자, 확인만 시켜드립니다. 570페이지 2번의 취득의 유형 보이시죠? 양갈로 1번 미리 별표 2개를 해두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571페이지 로마자 2번 확인시켜드립니다. 1번 분묘기지권의 주체 지금 별표 2개 미리 해두시고요. 눈으로만 가볍게 볼까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소유자인 제사주재자가 취득한다. 그러니까 제사주재자의 지위결정이 핵심으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핵심으로. 지금 페이지만 미리 확보해 두실게요. 자, 다시 돌아오시면 이제 4페이지에 요 2번 판례와 함께 분묘기지권도 같이 엮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같이 해두셔도 돼요. 교수님들이 관습법에 분묘기지권까지 판례를 다 넣어버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묶어만 둡시다. 그쵸? 묶어만 두자. 묶어만 두자. 그래서 요런 스타일이구나.
요런 스타일이구나. 아, 이장 청구의 피고 적격자를 찾는 요런 시스템으로 문제를 낸 다음에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항변으로 들어오는 문제를 교수님들이 출제를 해버리는구나 라고 한다 그러면 내년에 이 문제는 출제 유력입니다. 제가 모의고사에서 올해도 뿌려드렸지만 당연히 이제 다음 시험을 위해서 2, 3순환, 막순환에 또 풀어보시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판례를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리 개념부터 잡아볼게요. 첫 번째 줄에 자, 사물본성이나 본질적 법칙, 사물의 도리, 사람의 이성을 기초로 한 규범. 이게 가장 핵심이죠. 사람의 이성. 내가 생각해 봤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래요. 근데 법적 확신까지는 아직 못 간 거고 그런 부분으로 두 번째 줄 법률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충적으로 법원성을 가집니다. 즉 재판 거부할 수 없어요. 어떻게든 조리 끌어와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1번 종중 구성원의 자격은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너무 중요한 판례였죠. 자, 음형 부분 가봅니다. 공동선저와 성과본을 같이 하는 후소는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자, 당연 형광펜입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당연 구성원입니다. 당연 구성원. 종래 첫 번째 줄 남자만을 종중 구성원으로 했다라는 것은 자, 네 번째 줄 보세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보세요. 날라가잖아요. 아, 이게 없어. 일반인들이 당연히 납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밑에 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는 바 현재 공동선조와 성과본을 같이 하는 후소는 성별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자, 조리의 형광펜을 막 해주셔야 됩니다. 조리예요. 근거가 어떻게 된다? 조리입니다. 사법시험에서 기출이 됐어요. 바로 여기에 원고 적격자입니다. 이제 여기는 제가 피고 적격에 포커스를 맞춰드렸죠. 요거는 원고 적격입니다. 즉 어떤 원고 적격이냐면 이렇게만 하나 딱 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중구성원은 그렇지 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 해소의 원고 적격자 이분이죠. 원고 적격자의 성년 여성 들어가시느냐. 확인받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확인받고. 그리고 여기는 분묘기지 관련돼서 분묘 이장 청구 피고 적격. 이렇게 두 가지가 어떤 쟁점인지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성년 여성도 구성원임이 확인돼야 요거 무효가 나오죠.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봤거든요. 어떤 개념인지 또 살포시 한번 넣어볼게요. 민사소송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 종중총회 결의는요. 전 구성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맞죠? 요거 들어가는 거죠. 아, 요 전 구성원에 성년 여성도 포함되는가? 그렇다. 근데 성년 여성이 배제된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죠.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아, 우리도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 안 한 종중총회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인용이 떨어진 거죠. 무효 확인 소송 인용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분이 원고가 되고 피고는 종중 맞죠? 피고는 종중입니다. 아, 민사소송법에서 봤구나. 52조. 피고는 종중이 됩니다. 피고는 VS 걸어요. 피고는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봤던 민소법 이제 여기는 민소법을 이렇게 써드릴게요. 52조 종중 이렇게 봤어요. 디로링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 민사소송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때 종중은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포커스를 여기 맞춰봅니다. 요 정도는 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2번은 제사주의자의 결정 별표 2개를 넣어두시고요. 자, 제가 전원합의체 판결은 항상 종래 판례를 꼭 쓰고 시작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제 가봅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것도 한번 예시 가볼게요. 자,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배우자는 없는 걸로 할게요.
장남, 차남, 장녀, 한 분 더 넣어보겠습니다. 차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장손이 계시겠죠. 요 정도 수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동글뱅이 1번. 와, 08년도 전원합의체였단 말이죠. 자, 읽어봅니다. 제사 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은 부분 보시면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예요. 그러니까 협의 없는 순간 이렇게 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탑니다. 자, 그리고 맞아 볼게요. 제사 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라야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자가 됩니다. 지금 이분들 안 계신다고 했을 때요. 아직 남자분 계시죠? 차남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차남도 없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미 여기부터 차별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나는 다이렉트로 가고 싶은 거지. 자,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변경 판례. 이건 유지가 된 거예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끊고, 즉 협의되면 상관없습니다. 협의는 변경된 게 아니에요. 협의 사항이 변경된 게 아니라 협의가 안 됐으니까 문제가 돼버렸죠. 자, 가봅니다. 제사주재자 결정 방법에 관한 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자, 여기부터 형광펜 들어갑니다.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중 형광펜. 자, 직계 비속이어야 해요. 지금 범위 한정시켰죠? 아래로 가셔야 됩니다. 비속 중. 뒤에 남녀 적서불문 형광펜. 쓸 수 있어야 되는 문장이에요. 직계 비속, 남녀 적서불문 형광펜 끊고 최근 친의 연장자 형광펜입니다. 최근 친 빼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판례 사안이었습니다. 최근 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 마저 읽어봅니다. 민법 1008조의 3은 제사용 재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사용 재산을 유지 보존하고 그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 상속재산과 별도로 특별 승계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상속의 특별 승계 규정이에요. 단독 승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면서도 사회 통념상 제사 주재자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자, 특정한 일인 형광펜이죠. 이렇게 형광펜 친 부분이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1인 놓치시면 안 돼요. 정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이 장례 방법이나 장지 등을 둘러싸고 서로 망인 유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공동의 제사주자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8조의 3이 진짜 강력한 근거예요. 이거는 제가 공부했을 때도 조문에서는요, 단독이란 말은 없어요. 조문에서 단독이란 말은 없는데 제사용 재산은 단독 승계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극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상 임금이잖아요. 임금이 둘일 수 있나요? 없죠. 제사 주재하는 최고 짱이잖아요. 그쵸? 주상이죠. 임금이지, 임금. 대왕대비가 맨날 주상 이러잖아요. 임금이구나. 얘네들이 바로 종묘사직을 주관하죠. 사극에서 맨날 나오는 말. 그럼 종묘사직이 뭔데? 태정태세 문단세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 태정태세 문단세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임금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사극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종묘사직을 주관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 말은 지금이네요. 역모예요. 역모를 꾀하는 겁니다. 이미 종묘사직을 주관하고 있는 임금님, 형님이 계셔. 근데 우리 차남, 대성군이 딱 집에서 딱 문중 어르신들, 종중 어르신들 딱 모셔놓고 제가 종묘사직을 주관하고 싶습니다. 라는 건 이미 그 자체가 역모인 거지. 역모. 그러니까 한 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이 순 보셔야 되는 거죠. 나이 48, 46, 42 이분한테 갑니다. 근데 뭐가 없을 때? 진짜 협의가 없을 때예요.
이걸 왜 계속 잘 봐두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한테 분묘 이장 청구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분한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협의가 없으니까. 직계비속 1임 남녀 적서 불문입니다. 적서. 교수님들 문제를 보니까요. 아직 적서 부분 있잖아요. 서자잖아요. 서자. 혼외자죠. 혼외자까지는 아직 문제를 안 내시더라고요. 적으로 내시더라고요. 적. 왜냐면 여기가 모면 상관없어요. 그죠? 모면은 적서란 말이 안 나옵니다. 다 적자예요. 다 적자입니다. 모니까. 모는 출생이라는 사실 그 자체로 다 상속권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부일 경우가 혼외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정리하자면 종중구성원의 자격은 원고적격이 문제됐다. 종중총회 결의 무효 확인해소에서 2번 제4주자의 결정이 다시 한번 이제 핫하게 문제되는 건 바로 분묘기지권이랑 세트로 묶일 수 있다. 분묘 이장 청구에 피고 적격자가 누구냐가 쟁점이다. 그러니까 임야 소유자인 원고 입장에서는 아무나 잡고 들어가면 기각 나온단 말이야. 보세요. 얘 잡고 들어갔다간 이제는 기각 나온단 말이죠. 얘는 피고 적격자가 아니니까 기각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근데 암만 상속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 봐도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장녀가. 알고 봤더니 혼외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됐고 대법원까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판례가 바뀌었던 거죠. 기억 잘 해주시고, 자, 그러면 제 3자로 이제 또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법률관계를 한번 보자. 우리가 보는 법률관계란 걸 한번 보자. 자, 간단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법률관계란 첫 번째 줄에 자,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입니다. 그쵸? 생활관계 중에서도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생활관계라고 해요. 사실 지금 우리네 관계도요. 법률관계입니다. 이유인즉슨 뒤에 보시면 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의 관계로 나타나는 바 무조건 권리 의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은 학원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죠. 반면 강의료를 내셔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저 역시 강의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학원의 강의와 관련된 강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요게 바로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예요. 그래서 권리 개념을 찍고 갑니다. 권리 개념까지는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개념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권리란 법익을 누리기 위하여 자, 법이 인정한 힘이에요. 법이 인정한 힘이. 좀 더 큰 개념이 이거잖아요. 개념을 진짜 넓게 썼죠. 그럼 우리는 지금 헌법 이하 법률이니까 맞네요.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힘.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나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 거지. 국가의 보호를 받는 거지. 그걸 두고 우리는 권리라고 하면 자, 로마자 1번. 자, 여기 이하부터는 개념 중요합니다.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대리권 등과 같이 일정한 법률 행위할 수 있는 자격인 권한입니다. 이건 권리가 아니죠. 대리 권리가 아니라 대리 권한이에요. 로마자 2번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끊고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바 요게 바로 내용인 권능입니다.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것도 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자 3번 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권리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지상권 등과 같이 어떤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적 원인 근거가 바로 권원입니다. 정당성인 거죠. 정당성.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정당성 점유권. 권원이 계십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은. 그리고 그 반대 형상이 로마자 2번에 바로 의무고 그 의무는 첫 번째 줄 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걸 두고 우리는 작위 의무 부작위 의무라고 하죠. 형법에서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는 작위 의무 중심으로 당연히 공부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 그걸 우리는 채무불이행 개념으로 살포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만 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여기는 중요합니다. 02번. 자 6페이지. 자 우리가 민법이라는 법률관계를 보면요. 결국 권리 의무 관계인데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단 말이죠. 이건 헌법에서 보장되는 거예요. 권리 행사에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더불어 사는 사회죠. 그러니까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분명 제동이 걸릴 거예요. 그걸 헌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조에 있습니다. 재산권의 행사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되지 않냐. 헌법 시간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너무 추상적이다. 공공복리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거 민법의 구현을 해보자. 민법의 구현을 해봤을 때 두 가지 조문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얘를 먼저 보겠다라는 겁니다.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그리고 권리남용 그리고 103조에 가 계십니다. 이게 올해 일쟁점이었던 거죠. 기만 가지고 무효주장이 들어왔어요. 설문에 전혀 언급 없이 진짜 아무런 언급 없이 무효가 되니 치고 빠지셔야 됩니다. 문제를 그대로 내다 보니까 그러죠. 사실관계 검토 없이 그냥 판례 보고 문제상을 그대로 드래그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도 냈는데 반사회 질서였습니다. 이렇게 좀 구현을 해준 거죠. 근데 다 똑같아요. 얘도 추상적이고요. 맞죠? 얘도 추상적입니다. 얘도 추상적이죠. 이런 추상적인 법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법자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성문법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고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을 완투펀치로 두 개를 두면서 이걸로 제동을 좀 걸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봅니다. 권리 발생 요건을 그 내용으로 하는 민법의 규정을 권리 근거 규정입니다.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이거 관련해서 주요 사실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죠. 주요 사실. 요게 원고가 주장 증명해야 되는 주요 사실이 써져 있는 권리 근거 규정을 말하는 거구나. 요걸 토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까요. 근데 다만 세 번째 줄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 헌법 제23조입니다. 그래서 민법 2조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권리 행사의 한계를 간접적으로는 권리의 공공성을 표현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 살펴봅니다. 맞죠? 요거 간접적으로 구현하고 있죠. 얘는 직접적으로 신의성실에 적합해야 된답니다. 남용하지 말래요. 대놓고 그러지 마. 이러지 마. 왜? 이래야 되거든. 간접적, 직접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민법 2조입니다. 그래서 제 2조 보시면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된다. 권리 개념 공부했잖아요. 법이 인정한 힘, 그 반대 형상 의무, 해야 되는 구속력, 그런 것들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고 이게 뭐냐, 이거 해석론을 내어놔야 되겠죠. 자, 밑에 로마자 1번 판례가 두루뭉술하게 얘기해 줍니다. 가볍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번에 신의 성실의 원칙은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와 의무를 이행하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익과 신의를 고려하여 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되는 그냥 기본 원칙이고 일반적 성격, 추상적 성격이다. 그리고 양갈로 나번에 보충적 규범이라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죠. 신의 측은 법관을 구속하는 재판 규범이면서 아울러 일반인에 대한 행위 규범이기도 하고, 특히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지금 우리 2차 민법에서 중요한 건 가로 열고 닫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신의 측은 최후의 보충적 항변 형광펜, 밑에 권리 저지 사유 형광펜입니다. 항변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민사소송법으로 치면 항변입니다. 권리 저지 사유, 발생, 장애, 멸각, 저지, 그 중에 저지 사유니까 밑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혹시라도 요거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저는 이 부분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누락유의. 내가 봤을 때 신의 측이 문제되는 것 같아요. 살짝쿵 간단하게 줄처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누락유의 간단 언급. 2차니까요. 신의 측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민사소송법에서 한번 다 검토를 해봤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너무 늦게 행사했대요. 신의 측 위반 아니래요. 괜찮죠? 괜찮죠? 이렇게 한 번 정도 언급을 해주시고, 자, 로마자 2번 기능은 이제 1차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만 보셔도 돼요. 신의 측은 어떻다? 너무 법률이 딱딱하니까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해보자. 정말 구체적 타당성 조문의 끝판왕입니다. 얘네 둘이 정말 왜 필요하냐면 법이 너무 딱딱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건데 이게 너무 경직됐다라는 겁니다. 관습법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민법이 너무 경직되고 딱딱해. 그렇다면 관습법으로 좀 유연하게 대체를 해볼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안정성을 우리가 기초로 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해서 법질서 전체에 부합해야 되고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니까 이걸 대응할 수 있는 더하기 이런 규정들을 우리가 좀 두자. 왜냐하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조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예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이에요. 예외인 거죠. 나는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 그거 예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률 테두리 안에서 도모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자 1번의 1번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이에요. 가번 가볍게 읽어봅니다. 개별적인 법률을 형식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신칙이 주요한 기능을 하는데 자, 나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벌써 제동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깎을 거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과실상계라든지 아니면 손해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든지 저간의 사정들을 고려해서 깎아야 되지 무턱대고 깎으시면 안 됩니다. 원칙 X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2번에 자, 별표 2개입니다. 거의 전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기출 1쟁점 됐죠. 신의칙으로 과연 권리, 의무를 뽑아낼 수 있겠는가? 특히 권리는 우리가 뒤에서 해제권 볼 건데 의무를 뽑아낼 수 있겠는가예요. 지금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신의성실이라든지 권리는 특히 신의성실 보면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에요. 느낌상 행사, 이행 이쪽에 포커스가 있거든요.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조문인데 어찌 보면 확대되는 경향이죠. 애초에 그냥 권리를 뽑아내버립니다. 의무를 뽑아내버려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까지 확대한다고? 권리까지 만들고 신의칙, 의무까지 만들고 신의칙.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조문이 행사, 이행, 신의성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권리, 의무까지 플러스 알파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 자, 권리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그렇지 보충 기능이구나. 무턱대고 뽑아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거에서 추가적으로 있는 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예컨대 계약의 당사자에게 본래급부 의무 외에 끊고 본래급부 의무가 인정되고 자 부수적 의무 형광펜입니다. 여기까지 판례가 허락하는 거예요. 부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신의칙으로 얘는 뽑아내기 힘들어요. 얘는 진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이거는 무리예요. 판례도 이건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죠. 신의칙으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주된 의무까지 뽑아낸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무리가 있는 거고 주된 의무는 당연히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중현이는 민법 강의를 해야 된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다른 의무까지 뽑아내는 거 안 되지. 그럼 이 주된 의무에 부수하는 요 정도는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제가 강의를 하는데 성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딱 그런 느낌이죠. 맞네요. 뒤에 보세요. 성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설명 잘해주고 고지 잘해주고 안전배려 해주시고 손해경감 조치 의무가 있지. 강사의 경우에는 설명 의무, 고지 의무 이런 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신다 그러면 안전배려 의무라든지 보호 의무라든지 손해 경감 조치 의무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출됐던 게 바로 요 밑에 판례였거든요. 우리 음형 부분만 읽고
넘어갈게요. 배점 5점짜리였습니다. 자,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식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가? 그렇답니다. 근로계약의 주된 의무는 임금 지급 의무, 근로 제공 의무예요. 맞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의무가 주된 의무입니다. 그에 부수해서 안전배려 의무,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가? 그렇죠. 자, 가볍게 읽어봅니다. 첫 번째 줄.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식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행사를 하고 이행이란 걸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이행을 하려고 했더니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주된 의무 말고 부수의무를 뽑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하는 건 판례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이게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위반시 제재가 당연히 뒤따르고요. 이 위반시 제재는 우리는 당연히 어디로 귀결된다? 금전배상으로 귀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금전배상으로 귀결이 된다고 할 때요. 두 가지예요. 그 금전배상의 법적 근거는 우리 민법은 양대산맥입니다. 민법 총칙이 전범위로서 예비순환에서 놓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즉 배상 책임을 지을 건데 그 구체적인 근거가 재무불이행일지 불법행위일지는 이제 그 다음에 논의하는 거고요. 이런 게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봤던 거예요. 돈내나 금전배상 청구 들어왔는데 체불인지 불책인지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은 야, 너 체불이야 불책이야 라고 법적 관점에 대해서 법원이 지적질을 해주는 거죠. 지적질을.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신의칙의 한계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1번 강행 법규와의 관계 바로 요거예요. 이것까지 무너뜨려 가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 법적 안정성 테두리 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법적 안정성을 완전 피해가면서까지 원칙화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줄 보시면 합법성의 원칙, 바로 법적 안정성이에요. 신의칙, 구체적 타당성 두 가지가 충돌하면 당연히 합법성 우선입니다. 법적 안정성 우선이에요. 예를 들면 로마자 1번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당연히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즉 강행법규 위반에는 신의칙을 적용 안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설령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 주장이라 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또 완벽하게 배척하진 않죠. 강행법규와 신의칙이 붙었다. 그럼 일단 원칙대로 강행법규를 우선시키고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우선시킬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라야 신의칙을 적용시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1차용입니다. 2번 구체적 판례 검토. 자, 갑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게요. 1차 객관식 극빈출을 자랑하죠.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양갈로 납언은 별표 2개 하셔야 돼요. 양갈로 납언. 이건 우리 뒤에 유동정무요에서 다시 한번 볼 건데 미리 봐두십니다. 양갈로 납언, 토지거래 허가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양갈로 답언은 뒤에 투자수익보장 약정이죠. 이렇게 1차용으로 개념만 알아두세요. 미성년자 토지거래 허가, 투자수익보장 약정 및
토, 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2차용으로 나눠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양갈로 납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니까 물권 영역에서의 주요 부분쟁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박스 2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되게 추상적이라 그랬죠? 추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일반인들은 이것만 봐선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선 모르니까 이걸 당연히 구현시켜줘야 되는 대법원의 노력입니다. 그게 바로 파생원칙이고 잠깐 쉬었다가 요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